안녕하십니까. 만남에서 반갑습니다. 자, 민법을 강의하게 된 임지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과외천국에서 민법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뵈서 반갑고요. 민법이라고 하는 과목이 처음에는 좀 어렵지만 우리가 이 실생활에 살아나가는 하나의 생활 속에서의 법 규범이기 때문에 아주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쉬운 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민법에 있어서 첫째 시간으로서 민법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어떤 체계화에 되어 있는지 그러한 어떤 측면들을 먼저 공부한 다음에 민법의 교과서를 들어가는 편제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민법이라고 말하면 뭐 한자로 굳이 쓰게 된다면 민의 법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고 이 법은 이제 시민 또는 만민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규범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규범이라는 표현이고요.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생활을 컨트롤한다 뭐 이런 어떤 측면입니다. 규범에는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도덕 규범도 있고 종교 규범도 있고 법 규범도 있습니다. 각각의 어떤 장단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겠습니다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뭐 이렇게도 정의하기도 하죠. 그러면 이 민이라고 했을 때 이 민은 사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님들의 경국대전이나 이런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로마의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로마의 법이 독일에 이어지고 독일법이 일본에 이어져서 하나의 법이 나라에마다 이렇게 이어지는 현상을 법의 계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한 계수 과정에서 결국은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법을 계수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멀게는 로마의 법 또는 가깝게는 독일의 법을 배우고 있는 그런 체제가 되는데요. 이 민법이다라고 하게 되면 권리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법이 준 힘이다라고 하는 건데 권리. 자, 이 법에 준 힘에 대한 이 권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반대의 의무로서 이제 의무가 있게 됩니다. 의무, 권리와 의무로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요. 그러나 이제 근대법이 권리 본위로 얘기하기 때문에 권리를 부각시켜서 의무를 잘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권리, 의무 속에 살아나간다 이런 어떤 표현이죠. 그럼 이 권리라고 하는 것에 주체가 있습니다. 뭐 주인공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우리가 교과서로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그것을 권리, 능력, 인격이라고도 표현하게 됩니다. 그럼 이 권리 주체가 있는데 이 권리 주체가 누리는 권리의 객체가 있겠죠. 주체가 있다면 객체가 있을 것이니까요. 그럼 이 객체에 대하여 어떠한 객체냐라고 했을 때 물건이 있습니다. 그 물건에 대한 권리를 연구하는 과목을 우리가 물권법이라고 표현합니다. 물권법. 물건이라는 객체에 대하여 연구하는 법, 그것을 체계화된 법이다. 이런 어떤 법이죠. 이것을 우리가 물권법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물건만 이렇게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돈을 달라, 이자 달라 이러한 채권이라고 하는 법의 세계가 있습니다.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요구하는 권리다. 그러나 이 물권과 채권은 재산법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재산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재산법만 잘 안다고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가족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가족법. 그래서 가족 간에 일정한 친족 관계, 친족의 관계가 있고요.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셨을 때 재산이 물려받아야 되는 상속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상속법. 그러면 이런 친족과 상속의 재산법과 가족법을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잘 컨트롤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법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로마의 법을 이어받은 독일 사람들이 굉장히 관념적인 민족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어떤 법을 이어받았거든요. 좀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판택ten의 체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권과 채권과 친족과 상속, 그러나 90%는 재산법입니다. 그래서 이 물권과 채권의 90%의 공통적인 분모수를
왜냐면 이 물권에 가서 공통점 배우고 채권 가서 공통점 또 나열하고 법전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그죠? 교과서도 그렇고 친족에서도 이렇게 이 어떤 공통적인 뭐 굳이 뭐 수식으로 쓴다고 생각한다면요. 이런 수식 중에서 또 x라는 이 공통의 분모수를 중복적으로 공부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이 중복적인 이런 공통적인 이런 x라는 분모수를 앞으로 이 판덱텐 독일법 체제는 밀어내는 뽑아내는 체제를 취합니다. 법조문 자체가. 그래서 이 어떤 앞으로 뽑아내서 이것을 총이라는 어떤 편제를 취합니다. 총. 이 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의 공통점을 뽑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을 처음 공부 들어가시면은 민법 조문이 나오는데 법 조문이 이제 우리가 이 교과서도 조문을 풀어 쓴 거거든요. 그러면 그 민법 조문이 나오는데 조문의 처음 타이틀이 민법 총칙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이 민법 총칙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궁금해 하겠지만요. 민법의 공통적인 내용을 먼저 추출했구나 이런 어떤 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점을 이렇게 교과서나 이 법조문이 앞으로 뽑아냈기 때문에 대단히 추상적입니다. 민법 총칙이. 그래서 이 민법 총칙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법 중에서 좀 가장 어렵다 이런 느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것은 이 강론이라고 하는 이 각각의 론을 공통적인 이런 것들을 공부를 안 하고 이런 어떤 각각의 론을 공부를 안 하고 공통점을 먼저 공부해 나가니까 굉장히 추상화돼서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민법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는 총칙에서 조문이 그렇고 교과서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총칙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총칙에서 이렇게 물권, 채권, 가족법까지 시험에 들어가는 이러한 시험들은 그렇게 거의 없습니다. 뭐 사법고시 내는 거 빼놓고는요. 그러니까 이 민법 총칙에서 출발해서 물권, 채권 여기까지 딱 진행을 한 상태에서 다시 민법 총칙으로 되돌아가서 민법 총칙을 공부하게 되면 이게 왜 민법 총칙이구나. 이게 왜 이런 논리로 구성되어 있구나. 이 물권과 채권을 공부해 나가면서 들었던 이론이나 논리들이나 용어들이 이제는 이 총칙을 하면서 완성되는 단계로 민법이 구조가 되어 있고 이것을 우리는 판덱텐의 체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처음 공부하실 때 총칙이라고 하는 것이 좀 어렵더라도 이런 편제로 가서 다시 되돌아왔을 때 쉬워지는 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자 그러면 이 민법 총칙과 물권과 채권, 친족 상속은 시험에 들어가는 분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물권법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물권법을 공부하러 들어간다면 이 물권의 강론이라고 하는 8대 물권이 있습니다. 각칙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8대 물권 자, 일단 제가 이것을 나열만 해본다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물건에 대한 권리 중에 사실적 지배하고 있느냐라는 권리, 점유권이 있느냐. 점유를 정당화해주는 권리가 본권이라고 하는데, 본권이다라고 하면 소유권. 그럼 소유권이 무엇인지,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사용과 수익과 처분을 누리는 권리라고 평가하고 있죠. 그러면 이 소유권의 이 사용수익 처분을 제한하는 물건을 제한 물건이라고 하고 제한 물건에는 사용과 수익을 제한하니까 용익 물건이라고 합니다. 용익. 그리고 처분을 제한하게 되면 담보 물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익 물건에는 지상지역 전세권, 담보 물건에는 유치권, 유권, 저당권. 이렇게 8물건을 공부하는 게 각칙입니다. 물건에. 그러면 또 이 판덱텐의 체계는 이 각칙 8물권 중에서 또 공통적인 현상을 법조문이 앞으로 뽑아내는 그런 물권 총칙이 되어버리는 거죠. 물권 총칙이다라고 하면은 물권이 무엇인지 채권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물권이 어떻게 발생하고 권리 주체와 객체사에서 어떻게 발생하고 변하고 사라지는지 자 변동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물권의 변동이 굉장히 중요하게 총칙 쪽에서 논하게 됩니다. 물권 변동, 그죠? 물권 총칙, 총론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도 채권법이 무엇인지, 채권에 있어서 효력이 무엇인지, 채권에 있어서 자, 이러한
채권의 양도나 채무 인수, 채권이 어떤 사유로 소멸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채권 총칙이라고 하는 것에 나열되어 있고, 채권 강론, 각칙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채권의 각칙에서는 채권이 어떤 원인으로 채권이 발생하는지, 그래서 이 채권의 원인은 두 가지로 발생합니다. 법률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법률행위. 매매라고 이제 많이 우리가 들어봤겠지만 이 법률행위라는 의미로서 채권이 발생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과거에는 뭐 중세시대라고 할까요? 중세시대 때는 사람이 사람에게 권리를 창출하는 것은 신분으로 창출했습니다. 신분으로. 나는 왕이고 나는 귀족이고 너는 노예고 너는 평민이니까 이런 의무가 있는 거야. 이렇게 씁니다만 근대인법에 와서는 계약으로, 계약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매매가 되겠습니다만 이 각칙은 이 계약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법률 행위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 규정에 의하여도 채권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불법행위라고 하는데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이라는 사람에 대한 권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채권법이에요. 물건에 대한 권리를 연구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공통적인 현상을 민법 총칙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잘 모르고 민법 총칙을 공부하니까 총칙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면 이제 제가 이 민법 총칙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무엇을 공통적으로 뽑아냈는지 그것을 먼저 말씀드린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교과서를 들어가는 체제를 하겠습니다. 이 물권이나 채권이나 친족이나 상속도 권리라고 하는 겁니다. 권리, 법이 준 힘을 권리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비교적 개념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이 권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권리에 객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객체가 있다. 그리고 권리에 주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체가 있다. 그러면 권리의 주체는 인이라고 합니다. 인. 이게 이제 민법 총칙입니다. 가장 단순하게 민법 총칙을 도식화시키면 권리가 있고 권리의 주체가 있고 권리의 객체가 있다. 그럼 객체 중에는 민법 총칙이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고 이 채권의 객체는 급부라는 용어를 씁니다. 사람에 대하여 요구한 행위인데요. 그 객체 중에 물건만을 민법 총칙으로 뽑아냈습니다. 물건의 객체인 물건은 물권법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민법 총칙에서 배우게 돼 있고요. 채권의 객체는 채권법 가서 공부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요 권리 주체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연인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피가 도는 사람. 그러나 이 자연인만 갖고는 이 세계가 민법 질서가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법이 인정한 인격자, 법인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자연인과 법인이 권리의 주체고요. 권리 객체는 물권의 객체인 물건이 민법 총칙에 구별 나와 있다는 거죠. 편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민법 총칙은요, 권리 배우고 주체, 자연인 배우고 법인 배우고 물건을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권리의 주체와 객체 사이에서 권리가 끊임없이 발생했다가 변경도 됐다가 소멸도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변동이라고 합니다. 변동. 권리 변동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굉장히 우리 초학자들에게는 좀 어려운 어떤 측면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변동에 이러한 원인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변동의 원인, 그죠? 변동의 결과가 있을 겁니다. 변동의 결과. 변동의 원인과 결과입니다. 자, 우리가 변동의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는 어려운 말을 씁니다. 법률 요건, 그죠? 그리고 권리 변동의 결과가 법률 효과라는 말을 씁니다. 법률 효과, 요건과 효과. 그러면 권리가 변동하는 원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당사자들이 원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변동의 원인, 법률 요건이죠, 그게. 자, 그걸 법률 행위라고 합니다. 법률 행위. 법률 행위를 잘 공부하시면
우리는 이제 민법 총칙을 뭐 거의 점령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처음에 초학자들이 법률 행위를 좀 어려워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법률 행위라고 하는 권리 변동의 원인입니다. 권리 변동의 원인. 이걸 민법 총칙이 총 5가지로 법조문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 행위를 너희들이 해가지고 원하는 뭐 대금 지급 청구권이냐 즉기 청구권이냐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냐 그죠? 그리고 이 법률 행위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의사표시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의사표시가 뭐 일치하면 괜찮을 텐데 일치하지 않고 문제가 있다. 그랬을 때 무슨 문제가 발생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부해야 될 사안인 것이고요. 자, 법률행위 목적 의사표시. 그랬을 때 이 의사표시를 당사자가 꼭 하지 않아도 제3자가 해도 나에게 바로 효과가 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것을 대리라고 합니다. 대리. 법률행위 대리죠. 그러면 이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이 뭐 아무런 문제점 없이 유효로 진행하면 이제 별 문제가 없을 것인데 그 법률행위가 무효가 될 수가 있고요. 취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효가 되고 취소가 되고 그러면 왜 무효가 되는 것이냐? 왜 취소가 되는 것이냐?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이러한 무효 취소라는 것도 법률적으로는 어떤 효과가 나오는 것이냐? 무효와 취소의 구별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의미로 이제 부각되게 되고요. 이 법률행위를 하면서 그냥 법률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시험에 합격하면 이 경우에 뭐 아파트를 한 채 사주겠다든가 소나타를 한 대 사주겠다든가 그런 것들 일자는 전문적인 용어로 조건이라고 합니다. 제가 뭐 변제를 하는데 변제를 2019년 5월 1일 날 변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정할 수 있다. 기한이라고 하는 걸 정할 수 있습니다. 기한. 이렇게 이제 권리의 주체가 있고 권리의 객체가 있고 주체는 이렇게 있고 물건은 어떤 것이 있느냐 종류 변동의 원인과 결과인데 이 권리 변동의 원인을 갖다가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권리 변동의 원인을 법률행위라고 한다더라 말이죠. 그럼 법률행위라고 하는 그 중요한 어떤 영역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끝나면은 법률행위 파트가 끝나면은 시간의 흐름, 그죠? 기간이라고 하는 파트가 나오고 권리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논리, 소멸시효라고 하는 파트가 나옵니다. 소멸시효. 자, 이게 이제 민법 총칙으로 편제되어 있는 총편제입니다. 요게 물권에도 채권에도 공통적 현상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물권에 가서는 물권의 주체를 공부하지 않겠죠. 그러면 물권의 객체도 공부하지 않겠죠. 물권의 변동은 자 여기에서 공통점만 뽑아냈으니까 물권법에서는 일반적인 논리를 공부해야 되겠죠.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것은 남겨놓고 공통적인 것은 뽑아낸다는 겁니다. 이게 물권 채권의 공통적 이러한 내용들이라고 해서 법조문도 그렇게 돼 있고 교과서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쭉 공부하시고 물권 총각론, 채권 총각론 공부하고 그러면 여기가 추상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와서 다시 민법 총칙을 좀 복습하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는 민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이 경우에 좀 잘 이해가 가는 그런 측면이 되고 그랬을 때 민법이 쉬워지는 그런 과목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법을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1쪽을 펴보세요. 민법의 의의가 나옵니다. 자, 민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서 우리에게 다가서느냐 이것을 의의라고 합니다. 자, 그럼 민법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규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규범. 다만 도덕규범과 어떤 좀 구별되는 점에서 강제 규범이다. 이런 얘기가 법규범 이런 의미로 다가서게 될 겁니다. 사회는 컨트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컨트롤은 어떤 의미로 컨트롤할까요? 이 인간 사회를 사람의 머릿속에 이런 어떤
그 있는 뭐 여기에 건물이 서 있으면 있는 그대로. 근데 뭐 우리가 공부를 해야만 한다라고 한다면 머릿속에 하나의 컨트롤하는 규범을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규범에는 뭐 도덕규범, 종교규범, 법규범이 있는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성을 수반하는 규범이다. 사회생활은 어차피 규범으로서 통제가 돼야만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뭐 만인의 투쟁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 규범 중에서도 강제성 있는 규범을 법규범이다. 용어의 유래는 뭐 로마에서 유래하고 있고요. 자, 민법의 분류라고 했을 때 법에는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수직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 이것을 공법이라고 하고요. 개인과 개인 사이의 평등한 관계를 규율하는 법, 이것을 사법이라고 합니다. 민법은 사법입니다. 평등 관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자,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한 장을 넘어가 보시면 12페이지에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은 전혀 다른 원리입니다. 이것은 계약 자유입니다. 계약 자유. 계약에 의하여 권리가 창설되고 의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계약으로 지배되는 사회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2쪽에 일반사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사법 중에서도 일반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우리나라 어디에든 누구에게든 어느 시간에게든 이런 법을 말하고요. 그러나 상법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법인데 자고 일어나면 깨어나서 이웃만을 생각하는 상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에요. 그런 법들은 특별법이라고 봅니다. 특별법. 그러나 민법은 일반법이다. 사법이고 일반법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죠. 실체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규범 구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뭐 민법의 어느 파트 가게 되면 매도인과 매수인아 매매했다면, 그죠? 매매를 했다면, 그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돈 주세요. 자, 그걸 어렵게 말하면 대급지급 청구권이라고 표현합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등기 넘겨 주셔야죠. 등기 인도 청구권, 등기나 인도 청구권, 이런 권리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즉 권리와 의무를 창설하는 법을 우리는 실체의 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돈을 안 줘요. 매수인이. 그럼 어찌하란 말이냐. 민법은 더 이상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절차란 뭡니까? 실체법을 실현해주는 법이에요. 실현해준 법. 실현해주는 민사소송법이라는 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절차법은 실체법을 뒷받침해주는 원리예요. 민법은 실체의 법이고 절차법이 아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민법이라고 하는 지금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국회를 통과해서 제정된 민법전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것만이 민법이란 얘기냐, 아니면은 민법전을 떠나서라도 뭐 그 법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서라도 이 경우에 다른 법의 이름을 썼을지라도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법을 민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냐, 민법 전에 담겨져 있는 거면 민법 아닌 거냐, 민법 전에 담겨 있어야만 민법인 거다라고 하면 이것을 형식적 의미의 민법, 형식민법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러나 민법전을 떠나서라도 개인과 개인 사이의 평등한 관계를 규율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민법인 거야 라고 실질 민법을 우리는 연구의 대상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물론 시험에서는 형식민법이 중요하겠죠. 그 중에서도 판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판례는 우리가 이제 다시 공부하기로 하고요. 우리는 일단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출발하는데 13페이지에 양자와의 관계가 나와 있는데요. 그죠? 굉장히 넓겠죠. 아주 넓겠죠. 실질민법은. 그러나 실질민법이 형식민법을 모두 다 이렇게 포괄하진 않습니다. 형식민법에 절차적 규정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아니면은 공법적 요소도 있단 말이죠. 법인 파트 가게 되면 법인이 어떤 의무를 해태했을 때, 게을리했을 때 처벌하는 법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경우에 형식민법에 들어가지만 개인 간의 평등한 관계를 규율하는 실질민법에 포함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양자의 관계는 실질적 민법이 더 넓겠지만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13페이지에 민법의 법원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파트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민법의 법원이라는 파트는 무엇이냐? 이 법원은 뭐 서울 인천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서울 뭐 고등법 이런 법원이 아닙니다. 그런 법원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 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 그렇죠? 그러면 이 다툼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폭력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겠죠. 소송을 제기해서 국가의 법원에 맡겨야 되겠죠. 그랬을 때, 이 어떤 이 사안이라고 합니다. 사안입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 사안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민사라고 합니다. 민사. 그러면 이제 소송이 진행될 텐데, 그러면 법관이 법을 찾습니다. 자, 법을 찾아서 이 법을 해석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사안에 적용하는 이런 단계 구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민법의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법관이 찾는 법이 어디의 법을 찾아야 되느냐, 어느 영역까지 찾아야 되느냐, 민사의, 자, 그 민법 제1조입니다. 조문이 나오고 있고요. 13쪽 제1조 법원 민사에 관하여 이러한 민법적 다툼이 있어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민사에 관하여 법관이 재판을 하기 위해서 이 법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법을 찾나요? 라고 했더니 민법 제1조가 법률의 규정이 법률을 찾으라는 겁니다. 법률. 자, 이 법률은 뭘까요? 형식민법이 아니라 실질민법이 되겠죠. 자, 법률을 찾고, 그러면 이제 법률은 뭐냐? 국회를 통과한 의미의 법이죠. 그 법률에는 실질민법을 찾아라 이런 표현이고요. 그런데 국회를 통과한 그러한 법률이 없다면 관습법을 찾아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관습법을 찾아라. 그럼 관습법이 뭐냐라고 했더니 관습법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겁니다.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법인데요. 이 관습은 뭐냐 그랬더니 지역사회에 널리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관행입니다. 관행. 그런 관행이 이 관습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제는 강한 제한이 있구나 라는 이러한 인식을, 판례가 인식을 수반하게 되면 이제는 법이 된다라고 평가 내립니다. 관습은 사실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그 인식을 수반하게 되면 법 규범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률은 그죠? 이 국회를 통과해서 문서화된 성문화된 법이에요. 그러나 관습법은 국회를 통과하지 아니한 불문화된 법이에요. 불문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주 특별하게 민법적 사안에 다툼이 있을 때 재판관은 성문법을 먼저 찾고 성문법이 없다면 보충적으로 불문법을 찾아라. 이런 조항이죠. 그죠? 불문법을 찾아야 되고, 그죠? 그리고 불문법에도 규정이 없다면 분명히 여기서는 관습을 찾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다면 조리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조리는 뭐냐는 얘기죠. 조리라고 하는 것은 법관의 이 법상식을 말합니다. 일반인의 상식은 아니고요. 법상식을 말한다 이렇게 평가 내립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이 조리도 불문법의 일종이다 이렇게 평가 내립니다. 불문법과 성문법은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민법 제1조가 민사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성문법을 원칙적 법원으로 하고 보충적 법원을 보충적으로 정하겠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조금 이따 공부를 해 나가면 이러한 이 불문법에는 관습법, 조리법, 판례법이 있습니다. 영미법은 판례법의 국가고 판례법이 불문법에서 가장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판례를 민법의 법원으로 1조에서 채택은 하지 않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을 읽어봤을 때 일단은 우리나라는 성문법을 원칙적 법원으로 하고 이 불문법을
보충적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3쪽의 맨 밑에 적용 순서, 성문법, 관습법, 조리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자, 14쪽으로 넘어가 보니까 민법의 법원 나와 있고요. 법원의 종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법의 종류, 성문법이 쭉 나오고 있고요. 불문법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면 성문법이다라고 하게 되면요. 성문법. 자, 요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요. 용어만 좀 어느 정도 익혀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법, 뭐 가장 중요한 법전이겠죠. 가장 중요한 법원이 되겠죠. 두 번째는 국제 조약, 국가 간의 계약. 이것도 법률에 준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되는 것이고요. 자,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 밑에, 그죠? 대통령령이나 장관들의 명을 명령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성문법입니다. 성문법, 명령. 그리고 이 대법원에 규칙 나와 있고 조약 나와 있고, 자, 우리가 이제 자치법규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자치법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제정하는, 또 장이 제정하는 이러한 법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조리가 아니라 조례라고 합니다. 조례. 자, 조례는요, 자치법규로서 성문법입니다. 그러나 조리는 이러한 상식적 측면의 불문법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장이 제정한 법을 자치법 규칙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런 것들도 민사 개인의 평등관계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면 법원이 된다. 이런 어떤 표현법이 되겠고요. 맨 밑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이 경우에 민법의 법 원리가 된다. 법원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관습법이 나오고 있죠. 성문법, 불문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관습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공부를 좀 해볼 사안이죠. 관습법에 대한 인식. 관습하고 관습이 있고요. 관습이 있고 관습법이 있고요. 두 가지의 구별점은 법의 시각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갖고 있는데요. 이 관습은 지역사회에 통용되는 관행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관행이 이러한 법이 된 거죠. 법이 되는 겁니다. 관습과 관습법의 차이는 무엇이고 기능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15페이지의 맨 위에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규범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지역사회에서 널리 통용되던 관습이 이 관습은 규범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인 규범 전에 사실이라는 얘기죠. 사실인 규범, 사실인 관습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것은 아직은 이 법원은 아닌 겁니다. 법원은 법자를 붙여주는 거니까요. 그러면 사실인 관습은 지역사회에 널리 통용되던 거니까 우리에게 가장 밀접한 얘기라는 거죠. 그런 표현입니다. 가장 직접적이고 근원적이었던 관습이 법이 된 거란 얘기예요. 그런 관습법은 가장 직접적이고 근원적인 법의 발원 형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관습법의 성립 요건이 나옵니다. 어떻게 했을 때 관습이 관습법이 되느냐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는요. 관습이 존재해야 되겠죠. 관습이 있어야 법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사회 구성원 사이에 장기간 반복했던 관행이 존재해야 된다. 자, B번 이 관행 관습을 이제는 이 관행 관습을 더 이상 어겼을 때는 강한 제한, 제재가 따르는구나. 자, 그것을 법적 확신, 법적 인식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취득하게 되면 관습은 이제 법적 확신이 없는 것이고요. 관습법은 법적 확신을 취득한 것이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10번 나아가 관행이 전체 법질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실서에 반하지 않아야 된다.
아무래도 이 관습법은 보충적 법원입니다. 보충적 법원이니까 그의 성문법이 있는 겁니다. 성문법이. 성문법의 입에 대해서는 안 되고. 자, 요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선량한 풍속기타 사이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라는 표현은요. 민법이라는 질서를 지키기 위한 포괄적인 강행법규를 말합니다. 구체적 강행법규도 있지만 강행법규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합의가 강행법규 위반하면 합의를 무효로 하겠다는 겁니다. 민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선량한 풍속기타 사이스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 강행법규입니다. 아주 중요한 민법 10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포괄적 강행법규 위반하면 관습이 관습법으로 진행될 수 없다. 이런 표현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15페이지에 관련 판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의 판례들이기도 합니다. 이 관습법은 헌법의 정당성과 합리성이 합치되어야 되고 그리고 관습법으로 이미 성립되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법적 확신을 상실하게 되면 헌법재판소 판례가 법적 확신을 상실하게 되면 이제는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라는 판례 내용입니다. 자, 한 장을 넘어가셔서 16페이지에 보니까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비교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좀 이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개념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적 확신이 없다. 자, 이것은 법적 확신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되겠죠. 그러면 재판에서 붙었을 때 일단은 이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습법은 관습이 법원이 됐기 때문에 이런 관습법이 있습니다. 이 관습법으로 재판 적용해 주세요라고 주장하지 않아도 판사님이 알아서 이 관습법을 있는지 조사하고 직권 조사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실인 관습은 기능이 굉장히 다릅니다. 얘는 법원입니다. 얘는 법의 법원입니다. 이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존재 형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얘는 법원은 아니고요. 매매를 했다든가 뭔가를 법률행위했을 때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법률행위가 그 당사자들의 기도한 의미가 불명확할 때 법률행위의 해석의 기준이 됩니다. 해석의 기준이죠. 굉장히 좀 다른 기능을 수행합니다. 우리는 이제 뒤에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기능이 저런 다른데 법률행위 이렇게 해석의 기준을 해주려면 당사자가 이런 사실인 관습이 있습니다라고 주장해야 됩니다. 이것을 입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입증. 그래서 이런 굉장히 중대한 차이가 있다. 그런 어떤 차이점을 그 도표에서 우리가 좀 반드시 좀 이렇게 캐치를 좀 하셔야 되고 교재는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위치가 조금 달리 되어 있네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의 법관들이 요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을 구별합니까? 물어보면 시험에서는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셔야만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관습이 관습법으로 되어버린 것들이 나옵니다. 명인에서 관습상의 법정기상, 분묘기지, 동산양도담보권, 온천권은 아직 관습법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요. 이런 것들은 아직 제가 설명을 해도 지금 단계에서는 잘 이해를 못하실 겁니다. 이것은 물권을 쭉 진행하고 채권 진행했을 때 이것들은 이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측에는 조리가 나옵니다. 조리는 법상식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더 앞으로 공부를 해나가면서 조리는 좀 완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판례법은 아직 우리나라가 법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시간 우리가 민법의 법원까지를 공부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